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세요. 어차피 친엄마도 아니잖아요. 남편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제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집이었습니다. 밥 해주고 빨래하고 아프면 약 끓여 먹이고 돈 필요하면 통장 털어보태준 사람이었죠. 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이유로 그날 저는 쫓겨났습니다. 말없이 가방 하나만 챙겼어요. 도장 하나도 함께요. 그 아이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탐내던 이 집도 강남 한복판 12층짜리 성강타워도 진작에 제 이름으로 넘어와 있었다는 사실을요. 남편이 1년 전에 다 정리해뒀거든요. 박선영 앞으로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사실을 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사라져야 할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손길 하나가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마음 따뜻해지는 사연 전해드릴게요. 오후 3시 장례식장 안은 조문객들의 발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향을 마치고 빠져나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 영호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큰아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로 며느리 소연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장례는 끝났습니다. 여긴 우리 가족끼리 정리할 일이고요. 소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계모님, 짐 챙기시는 거 도와드릴까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으로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짐을 싸기 위해서였죠. 차가 출발하자 장례식장이 멀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텅 빈 집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쓰던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도장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영호, 하나는 박선영. 선영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옷 2벌, 남편 사진 1장, 그리고 도장. 거울 앞에 섰습니다. 50 중반의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허리는 아직 고닫고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도연과 소연이 곧 돌아올 겁니다. 열쇠를 신발장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만졌던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호텔이요. 아무데나 깨끗한 곳으로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뒷좌석 창문으로 장례식장이 멀어졌습니다. 선영은 가방 속 도장을 만졌습니다. 나무 손잡이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겠다고. 호텔 프런트에서 선영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키를 건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1705호.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그리고 창문.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성강타워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2층짜리 상업용 건물. 밤하늘을 배경으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 침대 옆 탁자에 세웠습니다. 그 밑에 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남편이 서재 금고에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장례 전날 밤 몰래 챙겨둔 거였죠. 봉투를 뜯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장, 주택, 소유자 박선영. 두 번째 장, 성강타워, 소유자 박선영. 세 번째 장, 상가 2곳, 소유자 역시 박선영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 준비해뒀던 겁니다. 1년 전부터요. 서류 밑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선영아, 이제는 내 이름으로 가져가.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넌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야. 선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떠나면 며느리가 뭘 할지를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준우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장례 비용 정산해야 합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성강타워 불빛이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저 건물은 이미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말순의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단골 할머니 셋이 구석 테이블에 모여 앉아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장례식 날 바로 쫓아냈대요. 에고 3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내쫓다니. 요새 며느리들은 무섭다니까. 송말순이 커피를 내오며 낮게 말했습니다. 카더라는 카페 밖에서 하세요. 여긴 진짜만 팝니다. 할머니들이 멈칫했습니다. 송말순은 웃으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동네 소문이 어떻게 퍼지는지 궁금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어 전봉수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단골이었습니다. 늘 아메리카노를 시켰죠. 말순 씨, 오늘은 좀 쓴 걸로 주세요. 송말순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작동시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성강타워 정기 점검하러 갔다가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건물주가 바뀌었다는데 원래 주인 아들이 아니라 미망인 명의래요. 송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선영 씨요? 그런 것 같던데요. 건물 관리팀장이 등기부 보고 깜짝 놀랐대요. 진작 명의가 넘어가 있었던 거래요. 송말순은 컵에 커피를 따르며 작게 웃었습니다. 선영이 빈손으로 쫓겨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칼을 품고 나간 거였죠. 같은 시각 선영은 호텔 침대에 앉아 도장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세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 작은 나무 조각이 이제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창밖 성강타워를 바라보며 선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이 곧 권리구나. 장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도연과 준우는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만났습니다. 형제는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중개소 안은 좁았습니다. 책상 2개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매물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그 집 맞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는 뒤에 서서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 가져오셨어요? 도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줄 알았던 집. 중개인이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몇 번 클릭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한데요. 뭐가요? 여기 등기부상 소유주가 박선영 씨로 되어 있는데요. 고객님이 이영호 씨 아들 맞으시죠?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럴 리 없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중개인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박선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날짜는 1년 전이었습니다. 1년 전에 이미 명의가 넘어갔네요. 혹시 어머님 성함이 박선영 씨예요? 도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우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중개소 문이 열렸습니다. 선영이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은 옅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선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중개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등기부 원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중개인이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진짜 원본이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고 공증까지 되어 있었어요. 소유자 박선영, 처분 권한자 박선영. 아, 그러시면 매도인이 박선영 씨시네요. 아드님들은 매수인이신가요? 선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집은 팔지 않습니다. 계약 진행하지 마세요.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 집을 왜 어머니 명의로 바꿔놓은 거예요? 선영은 준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본인이 직접 바꾼 거야. 1년 전에. 그럼 우리한텐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필요 없었으니까. 도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선영은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속인 건 너희야.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 계산하고 앉아 있었잖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개인이 슬그머니 의자를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계약은 무효로 하겠습니다. 선영이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중개소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집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마. 내가 살 거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과 준우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껄끄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 간 일은 제가 뭐라 할 수 없네요. 정리 잘하시길. 두 형제는 중개소를 나왔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선영이 택시를 잡아타는 게 보였습니다. 택시가 멀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송말순의 카페는 소문으로 들썩였습니다. 동네 할머니 넷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선영 씨가 아들들 코 납작하게 만들었대요. 잘했죠 뭐. 쫓아내놓고 집까지 팔려고 하다니. 요새 젊은 것들은 정도 없어. 송말순이 커피를 내오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영이 제대로 한 방 날린 겁니다. 칼은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꺼내 보이는 거였죠. 저녁 무렵 전봉수가 성강타워 전기실에서 배전반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관리팀장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봉수 씨, 건물주 박선영 씨 아세요? 이름만요. 오늘 아들들이랑 한바탕 했나 봐요. 부동산에서. 전봉수가 공구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는데요? 건물주 승리요. 애초에 명의가 본인 거였대요. 전봉수는 배선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전기선도 합선 전에 미리 정리해야 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부동산 사건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밤 선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지역신문 기자 김민수입니다. 유 원장 위조 의혹에 대해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유 원장 위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빨리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쳤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의붓어머니의 재산 탈취 의혹, 유 원장까지 조작했나? 글을 열었습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었어요.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서명 날짜가 다르다는 주장, 초안이 따로 존재한다는 이야기, 아버지가 평소 아들들에게 했던 약속들. 댓글은 벌써 100개가 넘었습니다. 요즘 계모들 무섭네요. 친자식도 아닌데 뻔뻔하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돈 앞에선 가족도 없네. 선영은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글을 올린 걸까요? 도연? 소연? 아니면 둘 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의 집에서는 부부 싸움이 한창이었습니다. 소연이 노트북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올린 거 맞죠? 이 커뮤니티 글. 도연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아니야. 난 그런 거 안 써. 그럼 누가 써요? 이렇게 자세하게 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 준우한테 물어봐. 소연은 노트북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냉소했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어차피 시어머니 고소할 거니까. 변호사 선임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뭐, 고소를 왜 해? 유 원장 위조죄로요. 증거 충분해요. 날짜도 이상하고 아버님 서명도 떨렸어요. 그건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그런 거잖아. 당신은 왜 맨날 시어머니 편만 들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에게 갑니다. 오늘은 늦을 거예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도연은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너 혹시 인터넷에 글 올렸어? 무슨 글? 어머니 유 원장 위조 어쩌고 하는 글. 준우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형이 올린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니까. 그럼 누가 올린 거야? 모르겠어. 형수 아니야?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고인의 유언, 누구의 것인가였어요. 기사는 중립을 가장했지만 의혹을 부풀렸습니다. 사진도 실렸어요. 장례식장 앞 모습이었습니다. 선영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죠. 송말순의 카페에는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들 신문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송말순은 카운터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말순 씨, 박선영 씨 아시죠? 정말 유 원장 조작한 거예요? 송말순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카더라 통신은 카페 밖에서 하세요. 여긴 커피만 팝니다. 손님들이 움찔했습니다. 송말순은 칠판에 새 문구를 적었습니다. 진실은 데워서 드립니다. 저녁 무렵 전봉수가 성강타워 전기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입주민 몇 명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건물주가 유 원장 조작했대요. 에이, 그게 사실이겠어요? 신문에 났던데요. 전봉수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신문에 나온 게 다 사실이면 세상엔 거짓말이 없겠네요. 입주민들이 멈칫했습니다. 전봉수는 공구함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호텔방에서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또렷했습니다.
서명도 분명했어요. 날짜는 1년 전 3월 15일. 그날은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선영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성강타워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해명하지 않기로요. 진실은 때가 되면 스스로 드러날 테니까요. 기사가 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선영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건물 5층에 있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젊은 변호사가 반겼습니다. 박선영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선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프린트한 것이었어요.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일단 명예훼손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익명이어도 추적할 수 있어요. 선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꼭 그래야 할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당연하죠. 이대로 두시면 피해가 더 커집니다. 유 원장 진본도 공개하셔야 하고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층 높이에서 보이는 거리가 작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개하면 아이들이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박선영님, 지금은 본인 보호가 먼저입니다. 가족 생각하다가 본인이 범죄자 되는 거 원하세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변호사 선임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다음 주에 고소장 들어올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응 안 하실 건가요? 선영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도연의 집에서는 법률 상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소연이 선임한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경력이 20년은 되어 보였죠. 유 원장 날짜가 3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그날 고인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건강검진 받고 집에 오신 날이에요. 그럼 위조 입증이 어렵습니다.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날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건 증거가 안 됩니다. 통화 내용 녹음이라도 있어야죠.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 원장 필적 감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고 결과도 장담 못해요. 도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소연은 노트북을 덮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진행하세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고소장 작성해서 다음 주에 제출하겠습니다. 오후가 되어 선영은 송말순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송말순이 카운터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요. 송말순이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어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영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송말순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의자를 빼고 앞에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송말순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선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티가 나나 봐요. 세상이 다 아는데 티 안 나면 그게 이상하죠. 선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며 가슴이 조금 녹는 것 같았어요. 대응 안 하실 거예요?
송말순의 질문에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싸우면 아이들이 더 다칠 것 같아서요. 송말순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 가족이라고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은 아니에요. 서류 앞에선 누구나 공평해야 하거든요. 선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성강타워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건물.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며칠만 더 생각해 볼게요. 송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한 잔 더 내왔을 뿐이었어요. 저녁 무렵 전봉수가 성강타워 옥상에서 안테나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관리팀장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봉수 씨, 건물주 박선영 씨 아시죠? 네. 다음 주에 법정 갈 수도 있대요. 며느리가 고소한대요. 전봉수가 공구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합선은 접지로 막고 가족 합선은 사과로 막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차단기부터 내리네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호텔방에서 남편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읽고 또 읽었어요. 7번째 읽을 때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요. 핸드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3번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선영입니다. 유언장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기자회견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성강타워가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저 건물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었고 이제는 지켜야 할 것이었죠. 다음 날 오전 법률사무소 회의실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변호사, 공증인, 그리고 기자 셋. 선영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들어섰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어요. 회의실 중앙 탁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선영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금부터 고 이영호 씨의 유언장 원본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장이 공개됐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선명했어요. 날짜는 2024년 3월 15일. 주택과 성강타워는 배우자 박선영에게, 상가 2곳도 박선영에게. 서명란에는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본 맞습니다. 공증도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자 하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드님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선영이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알리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켜져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온라인에 유언장 위조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법적 대응할 겁니다.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였어요. 기자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도 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노년 지원 기금으로 쓰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선영은 회의실을 나서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같은 시각 도연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소연이 노트북 화면을 도연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실시간 뉴스였어요. 봐요.
시어머니가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도연은 화면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당당하게 앉아 있었어요. 유언장이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아버지 필체가 맞았어요. 이게 무슨...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릴 배신한 거잖아요. 1년 전부터 몰래 명의를 다 넘겼다고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형, 뉴스 봤어? 방금 봤어. 우리 어떻게 하지?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옆에서 고함쳤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해요. 지금 당장. 오후가 되어 송말순의 카페에는 손님들이 몰렸습니다. 다들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송말순이 커피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때요? 진실은 데워서 드린다고 했죠. 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선영 씨 잘했어요. 참고만 있을 순 없죠. 송말순은 카운터로 돌아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영이 드디어 칼을 꺼낸 겁니다. 저녁 무렵 전봉수가 성강타워 전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 속 선영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전봉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접지선을 제대로 박았네. 이제 합선될 일 없겠어. 밤이 됐습니다. 선영은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봤어요. 도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가족인데. 선영은 문자를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창밖 성강타워를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1층부터 12층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기자회견 다음 날 역풍이 불어왔습니다. 사돈집에서 또 다른 기자를 불렀어요. 이번엔 전국지였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계모의 재산 탈취, 친자식은 길거리로. 선영은 아침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돈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 사위가 평생 모은 재산을 저 여자가 다 가져갔어요. 손주들은 어떻게 키우라고요? 인터뷰 옆에는 도연의 얼굴이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선영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송말순이었습니다. 선영 씨, 뉴스 봤어요? 네. 카페로 와요. 혼자 있지 말고.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30분 후에 갈게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송말순이 카운터 뒤에서 손짓했어요.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부러 오늘 문 늦게 열려고요. 편하게 앉아요. 선영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송말순이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왔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힘들죠?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생각보다 더 지독하네요. 송말순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약자 편을 들어요. 지금은 아들들이 약자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진실은 느리게 오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누군가는 카페 안을 들여다보다가 선영을 알아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송말순이 일어나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숨어도 돼요. 매일 싸울 순 없잖아요. 선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송말순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후 2시 성강타워 관리실에서 전봉수가 배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관리팀장이 들어왔어요. 봉수 씨, 건물주 박선영 씨 연락 닿아요?
왜요? 언론에서 건물 사진 찍으러 온대요. 거부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전봉수가 공구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거부하세요. 사유재산인데 허락도 없이 찍으면 안 되죠. 근데 기자들이 막무가내예요. 전봉수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로비에 기자 둘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전봉수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진 촬영 금지입니다. 나가세요. 기자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아저씨가 뭔데 나가라고 해요? 건물주도 아니면서. 전봉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정기기사고 이 건물 안전 담당자예요. 허가 없는 촬영은 법 위반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기자들이 멈칫했습니다. 전봉수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 번호를 눌렀어요. 기자들이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선영은 송말순의 카페를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는데 전봉수가 나타났어요. 박선영 씨 맞으시죠? 선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남자였어요. 누구세요? 성강타워 전기 담당 전봉수입니다. 오늘 기자들 쫓아냈어요.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관리팀장한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전봉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정기든 인생이든 합선은 미리 막아야죠. 가족이라고 다 접지선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선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전봉수는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밤 선영은 호텔방에서 두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송말순과 전봉수. 가족도 아닌데 가족보다 더 따뜻했어요. 핸드폰을 열어 송말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덕분에 버텼어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가족도 계약이에요. 대신 이건 돈보다 값비싼 계약이죠. 내일도 오세요.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성강타워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어요. 저 건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봉수처럼요. 그리고 그녀를 지켜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송말순처럼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요. 다음 날 아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이었어요. 박선영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사돈 인터뷰 보니까 뭔가 이상함. 친자식 걱정은 안 하고 재산 걱정만 하던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정. 손주 키울 걱정하면서 명품백 들고 나온 거 봤음. 며느리도 의사잖아. 애 못 키울 정도는 아닌 듯. 요즘 며느리들이 무섭긴 한데 이건 좀 다른 것 같음.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송말순의 말대로 진실은 느리게 왔지만 결국 왔어요. 일주일 후 선영은 호텔을 나와 성강타워로 이사했습니다. 11층 사무실을 개인 거처로 꾸몄어요. 침대, 책상, 옷장. 필요한 것만 들였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한눈에 보였어요. 관리팀장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건물주님, 8층 입주민이 항의하셨습니다. 화장실 누수 3개월째인데 안 고쳐준대요. 선영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접수일은 석 달 전이었어요. 담당자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왜 안 고쳤어요? 팀장이 난처하게 웃었습니다. 이전 관리 회사에서 예산 문제로 미뤘다고 하더라고요. 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늘 당장 고치세요. 비용은 제가 댈게요. 그리고 미룬 직원 이름 알려주세요. 네, 그건 지금 당장이요. 팀장이 서둘러 나갔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봤어요. 석 달 동안 화장실 물이 샌다는 건 석 달 동안 무시당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 2시 선영은 8층 입주민을 만났습니다. 60대 할머니였어요.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건물주 박선영입니다. 화장실 좀 봐도 될까요? 할머니가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건물주님이 직접 오시다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벽지는 젖어서 벗겨져 있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다 고쳐드릴게요.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건물주님이 이렇게 사과까지 해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저녁 6시 수리가 끝났습니다. 전봉수가 정기 점검을 마치고 나왔어요. 선영과 마주쳤습니다. 건물주님, 8층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전기사님, 전봉수가 공구함을 들며 말했습니다. 누수는 배관 노후 때문이었어요. 다른 층도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전체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당연하죠. 같은 시각 도연의 집에서는 채권자가 찾아왔습니다. 중년 남자 둘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도연 씨, 이번 달 상환 언제 하실 건가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까지는. 채권자가 냉소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똑같은 소리 했잖아요. 이제 담보 처분 들어갑니다. 소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우리 집 건드리면 고소할 거예요. 채권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인께서 연대보증 서명하셨죠? 집도 당신 명의예요. 처분 가능합니다. 소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도연이 부축했어요. 준우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잃은 돈이 5천만 원이었어요. 회사 동료에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동료가 매일 독촉 전화를 했죠. 준우야, 언제 갚을 거야? 나도 급한데. 형, 정말 미안해. 조금만 더.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회사에 알릴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우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나 회사 잘릴 것 같아. 나도 집 날아갈 것 같아. 형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다음 날 오전 성강타워 2층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부당하게 요구한 거였어요. 입주민이 선영을 찾아왔습니다. 건물주님, 저 권리금 200만 원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선영이 증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권리금 항목이 없었어요. 중개인이 따로 받은 겁니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중개인 연락처 주세요. 오후에 선영은 중개인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건방진 태도였습니다. 건물주가 왜 이런 일에 참견하세요? 중개는 제 영역인데. 선영이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권리금 항목이 없어요. 불법이죠. 중개인이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돈 받았다는 증거. 선영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입주민이 몰래 녹음한 거였어요. 중개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권리금 200 안 주면 계약 안 해줘요. 중개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액 환불하세요. 안 그러면 경찰 신고하고 중개업 정지 요청합니다. 중개인이 일어서며 위협했습니다. 노인네가 건방지게 굴지 마세요. 동네방네 소문 낼 거예요. 선영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요.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고소합니다. 중개인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선영은 의자에 기댔어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저녁에 송말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 씨, 오늘 대단했다며요?
전봉수 씨한테 들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선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타워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건물, 그녀의 이름, 이제는 그녀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날 밤 9시 선영은 11층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입주민 계약서를 재검토하는 중이었어요. 갑자기 화재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귀청을 찢는 소리였죠. 선영이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연기 냄새가 났어요.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8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여기 사람 없어요?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기침이 나왔어요. 연기가 목으로 들어왔습니다. 803호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804호도 마찬가지였죠. 관리팀장이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건물주님, 8층 전기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는요? 작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배관 압력이 약해서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주일 전 점검 때 발견한 문제였어요. 수리 예정이었는데 아직 안 고친 겁니다. 지금 당장 입주민 대피시키세요. 팀장이 인터폰을 잡고 방송했습니다. 선영은 층층이 문을 두드리며 외쳤어요. 불났습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하나씩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나왔어요. 선영이 손을 잡아 계단으로 인도했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세요. 뛰지 마시고요. 7층, 6층, 5층, 모든 층을 돌았습니다. 목이 쉬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봉수가 지하 전기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메인 스위치를 찾았어요.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노후 배선이 합선을 일으킨 겁니다. 이런, 접지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 장갑을 끼고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불꽃이 멈췄어요. 건물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상등만 깜빡였죠. 30분 후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호스를 끌고 들어갔어요. 물줄기가 8층을 향했습니다. 불길이 점점 잡혔어요.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입주민들은 로비에 모여 있었어요. 40명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죠. 선영이 한 명 한 명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연기 많이 마시진 않으셨어요? 한 할머니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건물주님 덕분에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제 불찰입니다. 점검을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소방관이 다가왔습니다. 건물주 누구세요? 저예요. 화재 원인은 노후 배선 합선입니다. 스프링클러 작동도 늦었고요. 관리 소홀 책임 있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건물 앞을 에워쌌어요. 선영이 로비로 내려오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건물주 박선영 씨, 보험금 노리고 방화하신 거 아닙니까? 선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며느리와 재산 다툼 중인데 불나면 보험금 받잖아요. 의심스러운데요? 선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소방서 조사 결과 기다리세요. 방화 아닙니다. 그럼 관리 소홀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입주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건데요? 선영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입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기자들이 더 질문하려 했지만 전봉수가 앞을 막았습니다.
화재 조사 끝나기 전까진 추측성 보도 자제하세요. 건물주는 어제 밤새 입주민 대피시켰습니다. 송말순도 나타났습니다. 손에 음료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입주민분들 따뜻한 거 드세요. 우리 건물주님은 돈보다 사람 먼저 챙기는 분이에요. 입주민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재산 다툼 중 건물주 화재로 보험금 노렸나? 선영은 뉴스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타워 8층은 검게 그을려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방화 맞죠? 이제 끝이에요.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화재 사건 일주일 후 도연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섰습니다. 채권자 둘이 내렸어요. 정장을 입었지만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죠. 이도현 씨, 오늘까지라고 했죠? 2천만 원.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는 채권자가 비웃었습니다. 다음 주? 지난달에도 똑같은 소리 했잖아요. 이제 담보 처분 들어갑니다. 소연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희 집 건드리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인께서 연대보증 서명하셨죠? 집도 부인 명의예요. 처분 가능합니다. 법 따지려면 따져보시죠.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이 앞을 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주세요. 제발이요. 마지막입니다. 일주일. 그때도 안 되면 경매 넣습니다. 채권자들이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소연이 주저앉았어요. 도연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같은 시각 준우는 회사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동료에게 빌린 5천만 원.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그 동료였죠.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준우야, 내일까지 안 갚으면 팀장한테 말한다. 각오해. 준우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에서 잘리면 끝이었어요.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나 끝났어.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아. 나도 집 날아간다. 우리 어떡하지? 형제는 서로에게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오후 3시 도연의 아들 민준이가 학교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교문 앞에서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검은 차가 민준이 앞에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어요. 낯선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맞지? 아빠가 잠깐 할머니 댁 좀 다녀오래. 타. 민준이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빠가 모르는 사람 차 타지 말래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민준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말 안 들으면 아빠 다쳐. 조용히 타. 민준이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혔습니다.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 후 소연에게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하교 후 집에 안 갔나요? 소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3시에 끝났는데요. 친구가 교문 앞에서 헤어졌다고 하는데 그 후론 안 보였대요. 소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도연이 뛰어왔습니다. 왜 그래? 민준이가.
민준이가 안 보여. 부부는 차를 몰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문 앞을 샅샅이 뒤졌어요. 편의점, 문방구, 공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게 웃고 있었어요. 도연 씨, 아들 찾아요? 지금 저랑 있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누구요?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돈 안 갚으면 애 다쳐요. 2천만 원, 오늘 밤 10시까지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우리 아들 돌려줘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소연이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이, 우리 아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평생 하기 싫었던 전화였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윈 없었습니다. 어머니, 선영이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무슨 일이니? 민준이가 납치됐어요. 채권자가 데려갔어요.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 2천만 원 안 주면 다친대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선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타워 불빛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10시까지래요. 선영이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30분. 4시간 반 남았어요. 주소 보내. 내가 간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손주를 구해야 했어요. 그게 먼저였습니다. 송말순에게 전화했습니다. 말순 씨, 전봉수 씨 연락처 알아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급한 일이에요. 지금 당장 필요해요. 송말순이 번호를 보냈습니다. 선영은 전봉수에게 전화했어요. 봉수 씨, 저 박선영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밤 8시 전봉수가 선영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공구함을 들고 있었어요. 위치 추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통신회사 다니거든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봉수가 전화를 몇 통 했어요. 30분 후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였죠. 폐창고래요. 공단 쪽에 있대요. 선영과 전봉수는 차를 몰고 달렸습니다. 공단은 도심에서 40분 거리였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죠.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주소 찾았어. 경찰한테 알려. 어머니,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선영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아이 구하는 게 먼저야. 경찰은 바로 오라고 해. 9시 폐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차에서 내렸어요. 전봉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건물주님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아니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창고 쪽으로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시끄러웠어요.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민준이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채권자 하나가 담배를 피우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전봉수가 선영에게 손짓했습니다. 뒤쪽 문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었어요.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뒤쪽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채권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봉수가 먼저 뛰어들었어요. 민준아, 괜찮아. 채권자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선영이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채권자가 칼을 꺼냈어요. 작은 칼날이 빛났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찔러버린다. 전봉수가 양손을 들었습니다. 아이만 놔줘요. 돈은 드릴게요. 닥쳐. 경찰 불렀지? 다 끝났어. 채권자가 민준이 쪽으로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민준이 앞을 막아섰죠. 아이한테 손대지 마. 채권자가 선영을 밀쳤습니다. 선영이 바닥에 넘어졌어요. 팔꿈치가 찢어졌습니다. 피가 났죠. 전봉수가 채권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선영이 일어나 칼을 주었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채권자가 문 쪽으로 뛰었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죠. 선영은 민준이에게 달려갔습니다. 테이프를 떼고 묶인 줄을 풀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선영이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도연과 소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소연이 민준이를 안으며 울었어요. 민준아, 엄마 왔어. 도연은 선영 앞에 섰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영이 도연을 일으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일어나. 가족이잖아. 병원에 갔습니다. 민준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선영의 팔꿈치를 꿰맸습니다. 5 바늘이었죠. 대기실에서 도연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이 옆에 앉았어요. 도연아.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최악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 계산하고 어머니 쫓아내고. 선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가족은 계속될 거야. 도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영은 아들의 어깨를 안았어요. 30년 만에 처음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도 병원에 왔습니다. 형과 어머니를 보고 멈칫했어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선영이 준우를 봤습니다. 둘째 아들도 눈가가 붉었어요. 너도 힘들었구나. 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형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어머니 험담하고 다녔어요. 알아. 그래도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선영이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을 닮은 눈, 남편의 습관들. 미워할 수 없었어요. 조건이 있어. 형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이 말을 이었어요. 도연아, 내 비동금은 내가 막아줄게. 대신 월 100만 원씩 5년간 갚아. 준우야, 너는 성강타워 경비직 줄 테니 성실하게 일해. 준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경비요? 저한테요? 싫으면 말고. 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게요. 뭐든 할게요. 선영이 일어섰습니다. 팔꿈치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돈은 다시 벌면 돼. 사람은 아니야. 형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등이 여전히 곧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팔꿈치가 욱신거렸어요. 진통제를 먹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하늘이 회색에서 주황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어요.
남편의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다 읽지 않은 편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죠. 선영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많이 힘들 거야. 아이들이 내게 잘못했을 테니까. 미안해. 내가 너무 약하게 키웠어. 하지만 넌 강하잖아. 내가 이겨낼 거라 믿어. 그리고 하나 부탁이 있어. 내 재산의 절반은 노년 지원 기금으로 써줘. 우리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서. 약속해 줄래? 선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걸 다요. 편지 밑에 서류가 하나 더 있었어요. 기부 약정서였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선명했죠. 오전 10시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재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선영은 소방서로 갔어요. 조사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화재 원인은 노후 배선 합선입니다. 8층 전기실 배선이 20년 넘었더라고요. 접지도 불량이었고요. 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물주님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전 관리 회사가 점검을 소홀히 했어요. 방화 혐의는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론에서 건물주님 방화범 만들더니 이제 사과는 할 건가 모르겠네요. 선영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서를 나왔어요. 오후 2시 선영은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남편의 편지와 기부 약정서를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기자회견 하시겠습니까?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이젠 숨지 않을 거예요. 오후 5시 법률사무소 회의실에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번보다 더 많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선영이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공개했어요. 고 이영호 씨가 남긴 편지와 기부 약정서입니다. 재산의 절반을 노년 지원 기금으로 쓰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편지를 카메라에 담았어요.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화재는 노후 배선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소방서 조사 결과입니다. 방화가 아닙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방화 의혹을 제기했던 그 기자였어요. 건물주님, 제가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드렸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받아들였어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선영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믿기 전에 시간을 믿었습니다. 기자회견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선영은 회의실을 나서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이 선영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선영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였어요. 월 100만 원씩 5년 상환 계약서였죠. 도연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갚겠습니다. 약속드려요. 선영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소연이는? 집에서 민준이 봐요. 제가 대신 인사드립니다. 죄송하다고, 고맙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책상에 놓았어요. 천천히 갚아. 급하지 않아. 어머니.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차 한 잔을 내왔어요. 마셔. 식기 전에. 도연이 차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선영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남편을 닮은 눈썹, 남편의 손버릇.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준우도 찾아왔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있었어요. 어색해 보였지만 깔끔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전봉수 선배님한테 배우기로 했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실하게 해. 네, 꼭 그럴게요. 준우가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온라인에 험담 쓴 거 다 사과했어요. 댓글로. 알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선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준우는 그 웃음에 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밤 9시 송말순이 카페 문을 닫고 선영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차 끓여왔어요. 같이 마셔요. 두 사람은 타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 야경이 펼쳐졌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송말순이 차를 따라줬습니다. 오늘 뉴스 봤어요. 잘하셨어요. 말순 씨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선영 씨가 강해서 이긴 거죠. 선영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전 약했어요. 매일 무서웠고요. 그래도 버텼잖아요. 그게 강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야경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전봉수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점검을 마친 참이었어요. 건물주님, 배선 교체 끝났습니다. 이제 합선될 일 없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전봉수가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전기든 인생이든 접지만 제대로 하면 웬만한 충격은 견뎌요. 건물주님은 접지 잘하셨어요. 선영이 웃었습니다. 전봉수의 비유가 묘했어요. 송말순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옥상에서 야경을 봤어요. 타워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됐죠. 선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일주일 후 선영은 은행에 갔습니다. 노년지원기금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였어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기금 명칭이 어떻게 되시나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이영우 기금이요. 직원이 컴퓨터에 입력했어요. 통장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줄에 이영우 기금이라고 적혀 있었죠. 선영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초기 입금액은 얼마로 하시겠어요? 5천만 원이요. 은행을 나와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기금 운영 계획서를 검토했어요. 공동관리자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2분 이상이요. 선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랑 며느리 이소연으로 해주세요. 변호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며느리 분이요? 갈등 있지 않으셨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 가야죠. 가족이니까. 오후에 선영은 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처음 거는 전화였어요. 소연아, 나야.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시간 있으면 카페로 나올래? 할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송말순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소연은 화장을 지우고 왔어요. 맨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죠.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커피 마셔. 식기 전에. 소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선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금 통장과 운영 계획서였죠. 시아버지가 남긴 기금이야. 공동관리자로 내 이름을 올리려고 해. 소연이 서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저요? 왜요? 넌 의사잖아. 노인들 건강 봐줄 수 있잖아. 소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장례식 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너무 나빴어요. 선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앞을 보자.
소연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제대로 잡아본 것 같았습니다. 송말순이 차 2잔을 더 가져왔어요. 옆에 앉았습니다. 둘이 화해했네요. 보기 좋아요.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선영도 미소 지었어요. 카페 안이 따뜻했습니다. 저녁 무렵 성강타워 1층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빈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중이었어요. 도연이 인부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도연이 땀을 닦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구경하러. 어떻게 되어가? 도연이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카페로 만들 겁니다. 이름은 처음처럼이요. 좋은 이름이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송말순 사장님한테 배우기로 했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망치를 들고 작업으로 돌아갔어요. 등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3층에서는 소연이 의원 개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판이 달렸어요. 성강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소연이 진료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도 돼? 어머님, 어서 오세요. 진료실은 깔끔했습니다. 하얀 벽에 의료기기들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소연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무료 진료 프로그램 시작하려고요. 타워 입주민들 대상으로요. 좋은 생각이야. 기금에서 약값 지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선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러려고 만든 기금인데. 소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선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앞만 보자. 밤 8시 경비실에서는 전봉수가 준우에게 업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가 8층 복도 카메라고 이게 비상계단이야. 매 시간 한 번씩 확인해. 준우가 메모했습니다.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선배님, 야간 근무는 어떻게 해요? 2시간마다 순찰 돌아.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봉수가 커피를 건넸어요. 힘들지? 아니요. 이게 제 일인데요. 전봉수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있어. 건물주님도 기대하고 계셔. 준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밤 9시 선영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남편 산소를 찾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내일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할머니, 주말에 놀러 가도 돼요?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든 와. 엄마랑 아빠도 같이 가도 돼요? 당연하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영은 하늘을 봤어요.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할 말이 많았죠. 다음 날 오전 선영은 남편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았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약속 지켰어요. 기금 만들었어요. 아이들도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도 무사해요. 제가 지켰어요. 당신이 저를 지켜준 것처럼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이제 제 이름으로 살게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요.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도연과 준우를 만났습니다. 형제가 함께 왔어요. 손에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아버지 뵈러 왔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산소로 올라갔어요. 나란히 꽃을 놓았습니다. 도연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제 제대로 살게요. 준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형보다 더 열심히 살게요. 선영은 두 아들을 받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다시 이어진 가족이었죠. 산을 내려오며 선영이 말했습니다. 점심 먹고 가자. 내가 살게. 형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가요? 왜 안 돼? 도연이 웃었습니다. 준우도 웃었어요. 선영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산길에 울렸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성강타워 1층에 카페 처음처럼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속말순이 옆에서 조언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25초가 딱이야. 더 길면 써. 네, 사장님.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웃으며 맞았어요. 3개월 전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죠. 3층 성강의원 앞에는 노인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소연이 진료실에서 할머니 한 분을 진찰하고 있었어요.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원장님, 돈은요? 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기금에서 나와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은 처방전을 건네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경비실에서는 준우가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전봉수가 들어왔어요. 준우야, 오늘 야간 근무 교대해 줄 수 있어? 네, 선배님.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전봉수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많이 달라졌다. 이젠 진짜 경비 같아. 준우가 웃었습니다. 3달 전에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이 일이 좋았어요. 저녁 6시 선영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 야경이 펼쳐졌어요. 타워 불빛이 층층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1층 카페, 3층 의원, 경비실 불빛. 모두 그녀의 가족이 있는 곳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카페에서 할아버지 생신 파티예요. 오실 거죠?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금방 내려갈게.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도연, 소연, 준우, 민준이, 그리고 속말순과 전봉수까지. 테이블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 앞이었어요. 촛불이 켜졌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중앙에 앉으세요. 선영이 앉았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쌌어요. 민준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였죠. 촛불을 끄며 선영은 속으로 빌었습니다. 이 순간이 계속되기를요.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도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이 제일 행복해. 소연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고 선영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어요. 선영은 타워를 내려다봤습니다. 층층이 빛나는 불빛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심에 자신이 있었어요. 더 이상 쫓겨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선영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여자였죠. 하늘을 봤습니다. 별빛이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때로 인생은 우리를 빈손으로 만듭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 오해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 순간이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재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입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견뎌낸 시간이에요. 진짜 용서는 한 번의 말이 아니라 매일 내리는 선택이죠. 넘어졌다면 일어서세요. 빼앗겼다면 다시 만드세요. 쫓겨났다면 새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이름으로요. 선영처럼 당당하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주인공에게 건네는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을빛 이야기였습니다.